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숫자 야구입니다. 오늘부터 신인 드래프트 분석 영상 하나씩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미리 공지해드린 롯데 자이언츠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의 리스트는 2009년 롯데 자이언츠 야수, 투수 각각 WAR 상위 10인의 성적표입니다. 왼쪽이 야수, 그리고 오른쪽이 투수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은 당시 팀 기록입니다. 팀 기록은 타격 부문, 투수 부문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고요. 타격은 타격 주요 능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OPS, WRC+,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AR은 타격 WAR입니다. 그리고 투구 지표는 각각 선발, 구원, 그리고 팀, 투수 WAR로 기록을 했고요. 원래 WAR이 아니라 구원 같은 경우에는 WPA가 좀 더 효과적이긴 한데, 제가 자료를 활용하는 스태티즈 사이트 같은 경우에 2009년 구원 WPA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 WAR 기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021년 성적을 볼 때는 이게 WPA 기록으로 대체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롯데 야수진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 전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한 명씩 살펴보시면 조성환 선수, 이대호 선수, 박정준, 이인구, 정보명 선수, 강민호 선수, 그리고 김민성 선수, 이렇게 자체 생산 선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데는 유망주 트레이드를 통해서 적절한 전력 보강을 꽤 잘한 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타선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주찬 선수를 들 수 있는데, 김주찬 선수는 2000년 삼성 드래프트였거든요. 근데 2001년에 롯데가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유망주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2010년에 황재균 선수 영입도 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롯데 3루수였던 김민성 선수랑 어떻게 보자면 3루수끼리 바통 터치를 한 사례인데요.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후 롯데로 옮겨와서 6.5 시즌 정도를 보냈고, 누적 WAR로 23.42를 기록해 줍니다. 반면에 이제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옮겨가서 8.5 시즌을 히어로즈에서 뛰었고, 총 누적 WAR 17.13을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시즌별로 보시면 한 시즌에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WAR 3.6 정도를 올려준 아주 준수한 활약이었고요.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2.02 정도면 뭐 주전급 3루수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각 시즌을 비교해봤을 때 한 시즌에 황재균 선수가 대략 WAR 한 1.5 정도를 더 올려준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잘한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2009년 선수단 주축 구성에서 FA를 통한 전력 보강은 홍성은 선수가 유일합니다. 홍성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곳에 팀 컬러랑 잘 맞는 좋은 공격 보강을 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명 타자를 영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롯데는 어쨌든 홍성은 선수를 영입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좋은 외국인 타자였던 가르시아 선수 잘 영입했죠. 그때 당시 장타 능력도 뛰어났고 팀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르시아 같은 선수가 어떻게 보자면 그때 당시 롯데라는 팀의 어떤 매력,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홍성훈 선수도 그렇고 가르시아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자면 팀의 어떤 촉매제 역할, 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많은 롯데 팬들이 이 시절의 야구를 그리워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타선이 있었던 그런 팀이었죠. 2009 시즌은 타격에서 팀 OPS 8위, WRC 플러스 7위, WAR 8위로 2009년만 보면 최악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롯데의 타격은 전체 리그 2위로 반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전준우, 손아섭, 황재균 같은 어린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던 게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이 선수들 다 베테랑이죠. 30대 중반 정도 혹은 후반으로 가고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이 선수들이 20대 초중반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 한동희 선수 같은,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이 구축되면 팀은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특히 이제 이때 당시 베스트 나인은 당시 기준으로는 신구조화도 아주 잘 된 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 2년간 롯데 타선이 리그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멤버들만 봐도
김주찬, 조성환, 손아섭, 홍성은, 이대호, 전준우, 강민호, 황재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난 타선이다라고 돌이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2012년에 이대호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리그 1위, 2위급의 타선을 구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9 시즌 롯데 투수진도 자체 생산 선수들이 주력을 이룹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이정훈 선수, 손민환 선수, 임경환 선수, 이정민 선수, 장원준 선수, 조정훈 선수, 배장호 선수, 그리고 해외 특별 지명으로 송승준 선수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롯데 드래프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투수 같은 경우에도 유망주 트레이드가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 2000년에 해태 드래프티였던 강영식 선수를 2001년에 영입한 게 사례죠. 뭐 이후에 강영식 선수 계속 롯데에서 저하 원포인트 선수로 활약을 해줬죠.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외국인 투수가 마무리 투수를 맡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당시 롯데의 마무리 투수였던 애킨스 선수가 있었죠. 성적이 아주 잘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또 압도적인 모습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2009년 시즌 FIP 플러스 기록을 살펴보면 애킨슨 선수가 105.8로 당시 팀에서 9위 기록이거든요. 9위라면은 이게 압도적인 어떤 투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보기 좀 힘들겠죠. 여담인데 제 지인 중에 롯데 팬 분이 계셨는데 애킨슨 선수 별명을 똥킨스라고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똥킨스냐 물어봤더니 맨날 그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 만큼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런 별명으로 불렀답니다. 재계약은 하지 못했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죠. 투수진은 선발 WAR 3위, 구원 WAR 5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WPA 기록이 없어가지고 구원 WAR로 기록을 했고요. 롯데 투수진을 보면 이후에 계속 중위권에서 좀 오락가락하던 팀이었거든요.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다가 컨텐더 위치에 있다가 하위권에 쳐졌다가, 이게 투수력에 좀 기인한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후 2009년 이후 쭉 시즌이 흘러가면서 롯데 타선과 롯데 투수력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수진이 좋으면 타선이 불안하고, 타선이 좋으면 투수진이 불안하고, 이 사이클이 잘 맞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계속 투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2009년 팀 전력과 2021년 팀 전력 둘을 비교하는데, 2021년 팀 전력 지금 화면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죠. 뭐 그래야 정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2021 시즌은 2009년하고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력 선수 중에 지난 10년간의 자체 생산 선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야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꽤나 심각하죠. 일단 한 명씩 살펴보시면, 일단 이대호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 전준우 선수, 정훈 선수는 이제 정식 드래프티는 아니고 육성 선수로 롯데가 영입한 선수였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육성 선수로 영입한 김지호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은 한동희 선수, 이렇게 자체 생산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2021년에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적절하게 전력 보강을 한 인원들이 좀 눈에 띄어요. KT와의 트레이드에서 건너온 안중열 선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사실 이게 장성우 선수랑 그때 당시에 바통 터치를 한 셈이었잖아요. 물론 주요한 선수는 KT의 박세웅, 그리고 롯데의 장성우, 이 둘을 바꾸고 또 그 외의 선수들이 포함된 트레이드였지만, 어쨌든 포지션 자체로만 보면 장성우 선수가 가고 안중열 선수가 온 셈이죠. 이 트레이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박세웅 선수 이야기할 때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안중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문제 해결하고 이후에 성장세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난 시즌에 이전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환 선수랑 이제 트레이드한 지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사실 올해 이 두 명의 포수가 기록한 타격 WAR 합계가 1.96이에요. 이 정도면 뭐 나름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생하던 시절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나마 나아진 게 아닐까. 롯데가 지난 시즌에 포수 타격 WAR에서 5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롯데 팬분들이 타격 때문에 포수진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여전히 수비 부분에서 물음표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지난 시즌에 롯데 포수진이 폭투 기록에서
2019년 시즌으로 돌아갔죠. 2019년 시즌에도 폭투가 100개가 넘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롯데가 리그 전체 1위, 압도적인 1위였어요. 이게 2위랑도 차이가 좀 납니다. 롯데가 이 스플리터를 구사하는 투수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플리터 구종 구사율이 리그에서 2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수 중에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하는 투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폭투가 많아지면 롯데 투수들이 던지는 스플리터라는 구종의 어떤 힘 같은 게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부분은 롯데 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부분이고, 또 2019 시즌에 폭투가 많았었고 그때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터라서 저는 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2021 시즌에도 FA를 통한 전력 보강은 안치홍 선수가 유일합니다. 민병헌 선수 은퇴가 좀 아쉽기는 했죠. 저는 뭐 홍성훈 선수 영입한 거랑 비슷하게 안치홍 선수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좋은 공격 보강이 성공한 케이스다. 다만 이제 마차도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자리를 비우게 됐잖아요. 결국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마차도 선수가 보여주던 수비 범위, 수비 능력 이런 부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루수 안치홍 선수가 마차도 선수가 커버해주던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부분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한동희 선수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롯데라는 팀에서 마차도 형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야 수비가 마차도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보면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작별하는 게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차도 선수가 지난 2년간 리그 탑급 수비를 지닌 유격수였고, 공격도 포지션을 감안하면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육성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지금 현재 롯데의 상황에서 언젠가 칼을 뽑긴 뽑아야겠죠. 언제까지 마차도한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한번 구멍 나면 또 구멍이 크게 나는 포지션이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팀 OPS 3위, WRC 플러스 3위, WAR 3위로 타격은 성적이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손아섭 선수 NC로 이적을 했고 마차도 선수도 빠져나가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영입된 외국인 타자 피터스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수진은 야수진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롯데 필승조가 전부 2010년 이후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한 명씩 살펴보시면 일단 김대우 선수, 진명호 선수,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 이인복 선수, 최준영 선수, 김진욱 선수, 이렇게 자체 생산 선수들이 있어요. 앞서 안중열 선수 트레이드 때 실제로 중요한 메모리 박세웅 선수라고 말씀드렸었죠. 장성호 선수를 보낸 게 사실 뼈아프죠. 이후에 강민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할지 몰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장성호 선수가 이때 당시 KT로 감으로 인해서 이후에 강민호 선수까지 나가고 난 이후 롯데가 포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트레이드에서 박세웅 선수를 얻은 건 박세웅 선수가 그때 당시에는 KT에서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유망주라고는 하나, 지금은 리그에서 A급 선발 투수가 된 거잖아요. 사실 A급 선발 투수 얻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세웅 선수 트레이드로 영입한 게 김주찬 선수나 강영식 선수 때처럼 굉장히 좋은 유망주 트레이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롯데가 이런 트레이드 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전력 보강에 있어서. 스트레일리 선수, 사실 2020 시즌에는 뭐 정말 리그 탑급 에이스 모드였죠. 그러다가 지난 시즌에는 저는 이 정도는 못했다라고 말하면 좀 그건 너무한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외국인 선수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새 사실 외국인 투수들 보면 2021 시즌에 스트레일리 선수만큼 던져주는 선수들이 있나, 이거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트레일리 선수는 팀에서 재계약을 안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메이저리그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바라야겠죠. 프랑코 선수, 프랑코 선수는 처음에 이제 롯데가 영입해서 와서 던지는 걸 볼 때 약간 싼값에 복권을 긁어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코 선수는 구속은 정말 빠르잖아요. 심지어 기록 보시면 프랑코 선수는 시즌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속이 빨라졌어요. 평균 구속이요. 근데 뭐 그냥 그게 다였죠. 선발 WAR 8위, 구원 WPA입니다. 여기는 WPA 4위. 그리고 총체적인 이제 팀 투수 WAR은 8위였습니다. 필승조는 준수하죠. 롯데 필승조는 다른 구단 어디 내놔도 뭐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긴 한데, 역시나 선발진 구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 투수 2명 다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확실한 선발 투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박세웅 선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작년에 이인복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확실한 선발이 박세웅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오는 외국인 투수 2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롯데는 뭐 내년 시즌 전력 자체만 보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좋게 봐도 작년 정도, 그러니까 중위권에 턱걸이 하려고 하는 정도. 사실 기아가 전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롯데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행인 거죠. 순위가 유지하거나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2009 시즌과 2021 시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자체 생산 선수들 노쇠화 여부입니다. 2009년 롯데는 자체 생산된 야수들 중에 어린 야수들이 많았어요. 특히 2010년이 되면 전준우, 손아섭, 그 다음에 뭐 자체 생산은 아니고 트레이드로 영입했지만 황재균, 이런 어린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줬어요. 그리고 주축 선발진 또한 그때 당시 조정훈이나 아니면 장원준 같은 선수들이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롯데는 한동희를 제외하면 주축 야수 중에 사실상 어린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는 자체 생산된 선수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선발진도 박세웅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확실한 선발이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2년간의 드래프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시즌의 격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흐름으로 선수들을 선발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숫자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2010년부터 21년 드래프트에서 총 12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 1군에 데뷔한 경험이 있는 선수, 즉 1군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본 선수가 66명이고요. 그렇다는 건 1군 데뷔를 못한 선수가 56명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이 56명 안에는 현재 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1군을 밟아보지 못한 선수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대부분 최근에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군 땅을 밟아보지 못한 거죠. 그 얘기인즉슨 56명에서 이 신인 선수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이 롯데 드래프티로 뽑혔지만 1군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은퇴 혹은 방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122명 뽑았는데 46명이 1군 밟아보지 못하고 방출 혹은 은퇴를 했다라는 건 드래프트에 뽑힌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신인 선수들이 1군 데뷔조차 못해본 채 은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인 거죠. 1군에 데뷔한 이 66명의 선수 중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고 그냥 롯데 자이언츠에서만 뛴 선수가 50명입니다. 그렇다는 건 나머지 16명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적 선수 중에 아직도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7명, 그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나서 현재는 은퇴인 선수가 9명입니다. 이적하지 않고 롯데에서만 쭉 뛰었던 이 50명의 선수들 중에 이미 은퇴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드래프트로 뽑혀서 1군에서 뛰긴 뛰었지만 롯데에서만 쭉 뛰다가 은퇴 혹은 방출을 당한 선수, 그 선수들이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뽑힌 드래프티들 총 122명 중에 현재 롯데 소속으로 남아있는 선수, 그것도 1군에서 한 번이라도 뛰어본 선수가 총 35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구단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롯데자이언츠 선수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가를 세봤는데요. 신인 선수, 그러니까 이번에 드래프티로 뽑힌 선수, 그리고 2022년 육성 선수로 영입된 선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현재 롯데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가 총 73명입니다. 이 중에 육성 선수가 9명인데요. 그 말은 정식 드래프트를 통해 뽑힌 선수들이 총 6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롯데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는 총 5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군 데뷔 아직 못 해본 선수들이 10명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현재 1군에 데뷔 경험이 있는 선수 총 40명, 이걸 더해서 50명이 됩니다. 아까 2010년부터 21년까지 드래프트 중에 현재 1군에 데뷔해본, 그리고 현재 롯데자이언츠 소속인 선수가 총 35명이라고 저 밑에 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5명에 아직 1군에 데뷔하지 못한 10명을 더하면 45명이 되죠. 나머지 5명은 뭐냐? 2010년 이전 드래프트 선수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대호 선수, 뭐 아까 리스트에서 보셨던 김대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총 5명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현재 50명 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선수들도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팀에 드래프트 선수들이요. 요번에 새로 뽑은. 그래서 이 선수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현재 롯데 선수단 전체 인원 중에 대략 한 70%가량이 롯데 드래프트 선수들입니다. 그 나머지 선수들은 육성 선수로 영입이 됐거나 아니면 타팀 드래프트였는데 롯데가 트레이드나 기타 여러 가지 보상 선수 등등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나머지인 거죠. 자, 이제 드래프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1년까지 총 12년 동안 롯데가 뽑은 선수들이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에서만 기록한 WAR 총 합이 20.3입니다. 이 기록은 2010년부터 선수를 선발해온 총 8개 구단, 그러니까 NC나 KT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 중에 최하위이고요. 심지어는 2012년 그리고 14년부터 선수를 선발해온 NC나 KT보다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NC가 2012년부터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첫 해는 NC가 1군에서 뛰지 않고 2군에서 뛰었죠. 그래서 1군에 올라온 건 2013년부터인데 NC 소속으로 드래프트로 뽑혀서 2013년부터 1군에서 9년간 활약한 나성범 선수. 이 나성범 선수의 누적 WAR이 39.06입니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지금까지 올린 총 9시즌 뛰었죠. 나성범 선수가 9년 동안 혼자 올린 WAR 누적 값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가 뽑은 모든 드래프티들이 롯데에서 올려준 WAR 합계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연도별 WAR 합계라는 건 각 연도별로 모든 드래프트 선수들이 뭐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지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뽑혔으면 지금까지 총 9시즌을 뛰었겠죠? 그 모든 WAR 누적값을 다 더한 수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 연도별 WAR 합계값을 보시면 지금 1.66이라고 나오잖아요. 2014년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1차 지명에서 김유영 선수 뽑았고 쭉 뽑아서 2차 10라운드 이상준 선수까지 총 11명을 선발을 했어요. 이 선수들이 2021 시즌까지 8시즌 지나는 동안 WAR을 얼마나 올려줬는가, 모든 선수들이 지난 기간 동안 롯데에 가져다준 WAR의 합계치는 얼마인가,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서 올린 성적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롯데 자이언츠에만 갖다준 WAR을 총 합산한 겁니다. 전체적인 수치들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2012년 값이 높죠. 그리고 2013년 이런 데가 좀 값이 높아요. 이렇게 값이 높다라는 건 그 해에 좋은 선수들이 어쨌든 뽑혔다라는 겁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원중 선수가 뽑혔었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박진영 선수나 구승민 선수가 선발됐죠. 그런 선수들은 지금까지 롯데에서 쭉 뛰면서 좋은 활약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합계치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좀 직관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유는 2012년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 8.52를 보시면 이미 이게 10시즌이 경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20 시즌 지금 보면 2.18이죠. 2020 시즌에 뽑힌 선수들은 2시즌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는 1군 땅 밟아보지도 못한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2012년 드래프트 선수들이 2020년 드래프트 선수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WAR 값을 누적할 수 있어야 하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해당 값을 각 드래프트 연도별 연차로 나눈 값을 좀 보여드립니다. 네, 이 값은 이제 정확히 각 연차별 드래프트 선수들이 1년에 얼마만큼의 WAR을 팀에 갖다 주었는가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 연도별 WAR 합계값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대비 연차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WAR 합계값이 8.52잖아요. 근데 2012년부터 2021 시즌까지 이게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연차로 나눠서 0.85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2.18이라는 수치 있죠. 이게 사실 최준용 선수 혼자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2018년 보시면 3.55라는 값이 있잖아요. 누가 올렸겠습니까? 예. 한동희 선수 거의 혼자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런 뭐 3.5 이런 값들 자체가 특정한 한두 명의 선수들에 굉장히 좀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롯데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차별로 나누는 값이라는 게 사실 선수들별로 군복무, 나이 차이, 부상, 이군 거치 기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 시즌을 뛰었는지 얼마만큼 뛰었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비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앞서 보셨지만 이 선수들이 122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게임 수를 뭐 타자로 치자면 타석수, 투수로 치자면 이닝수 이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윈도우 계산기로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한 거라서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표가 그게 무리는 아니에요. 제가 최소한 각 선수별로 어느 정도 WAR을 기록했는가는 모든 선수별로 다 정리는 해놨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 표 자체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뭐 크게 빗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연도별이 아니라 라운드별 WAR 값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1차 지명이 있는데요. 1차 지명은 2010년부터 13년에는 열리질 않았어요. 이게 2014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간이 2010년부터 2021년이잖아요. 초반부가 전면 드래프트가 있었고 또 하나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이 NC랑 KT 창단으로 인해서 특별 지명 받은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이 특별 지명이 존재했던 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거든요. 이때는 평소 드래프트 라운드랑 비교했을 때 선수들 픽 순위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상위권이었는데 상위에 특별 지명 선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전의 2차 2라운드, 뭐 3차 1라운드 이 순위와 이 특별 지명이 존재하던 시기에 2차 2라운드, 뭐 3차 1라운드가 픽 순으로 따져보면 좀 뒤로 밀려 있어요. 이 부분이 선수들 각 라운드별 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 참고가 되어야 하는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NC랑 KT가 그때 당시에 특별 지명을 했던 선수들 혹은 뭐 우선 지명을 했던 선수들을 보면 즉시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대졸 선수 비중이 꽤 많았어요. 2012년부터 15년은 이미 드래프트에서 고졸 선수 선호가 유행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대졸 선수를 많이 뽑는다라는 건 신생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단순하게 드래프트로 보자면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NC나 KT 드래프트를 다루는 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신인 드래프트가 정확히 10라운드로 진행이 됐어요. 여기는 2014년부터 새로 부활한 1차 지명이 생겨나면서 2014년부터는 이제 1차까지 포함하면 총 11번 라운드로 돌게 됩니다. 저는 대략 이 라운드들을 구분을 할 때 1차랑 그다음에 2차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를 상위 라운드, 그리고 2차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를 중위 라운드, 그리고 나머지 2차 7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를 하위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용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상위 라운드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선수들 상당수가 이 상위 라운드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김현수 선수처럼 육성 선수 출신인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유섬 선수나 뭐 유희관 선수 이런 선수처럼 하위 라운드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 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 선수들의 상당수가 상위 라운드라는 점,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위 라운더라는 게 사실 먼저 뽑힌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추어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위 라운더가 성공 확률이 높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상위 라운더 선수들이 현재 주전으로 많이 뛰고 있으니까요. 야잘잘이 진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실패 사례도 물론 존재합니다.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막상 이제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지 못한 선수들도 있기는 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떤 일치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관점에 의해 뽑힌 선수가 그에 걸맞는 결과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위 라운더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상위 라운더한테 계약금 많이 주고 또 관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시간도 많이 주고 1, 2년 만에 쉽게 방출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롯데의 라운드별 WAR 합계치를 보시면 지금 첫 시간이어서 롯데만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10개 구단 최하위 성적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바로 1라운드 픽 결과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상위권을 치고 올라가려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라운드 픽, 그리고 이 1라운드 선수들의 육성 실패가 그 원인이지 않았을까. 뭐 이게 유일한 원인 혹은 뭐 궁극적인 원인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해당 기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1년까지의 총 드래프트 WAR 합계치에서 10개 구단 중 꼴찌를 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 2차 1라운드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0.29거든요. WAR 합계예요. 2차 1라운드로 뽑힌 지난 12년간 12명의 선수가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에 가져다 준 WAR 총 합계가 0.29인 거예요. 이게 전체 합계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0.29는 각 팀에서 그 5번째 내야수, 백업 내야수, 그리고 4번째 외야수, 역시나 백업 외야수 이런 선수들이 한 시즌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WAR 합계치랑 비슷해요. 물론 이게 0.29가 된 데에는 WAR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지는 수치들이 있어서 정작 잘한 선수들이 있어도 그게 좀 반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합계치잖아요. 마이너스 WAR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라운더 선수들은 좀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WAR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하위 라운드로 가면 이 마이너스 수치가 오히려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1, 2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방출되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0.29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10라운드 0.25, 10라운드가 0.25면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이에요. 다른 팀도 좀 안 나온다 싶으면 대략 10라운드 성적이 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라운드가 0.19다라는 건 10라운드에서 선수 뽑은 거랑 1라운드에서 선수 뽑은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10라운드는 인원도 적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인당 WAR 요 부분은요. 전체 합계를 인원수로 나눈 거예요. 총 8명이잖아요. WAR 합계치는 9.74고요. 그럼 9.74를 그냥 단순하게 8등분 했을 때 롯데의 1차 지명 선수들이 각각 한 사람당 얼마만큼씩 롯데자이언츠의 WAR 수치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걸 나눈 겁니다. 이게 사실 연차별로 나눠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2014년도 1차 지명으로 뽑힌 선수랑 2021년도 1차 지명으로 뽑힌 선수랑 롯데에서 뛴 기간 자체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뛴 선수는 오래 뛴 만큼, 적게 뛴 선수는 적게 뛴 만큼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롯데는 그렇게 하면 칸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빈칸 있죠. 빈칸은 제가 계산을 안 해서 비워둔 게 아니고요. 적값이 이제 무의미해서 저렇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기분 좋은 얘기 합시다. 지금까지 롯데가 2010년부터 21년까지 뽑았던 선수들 중에 누적 WAR에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10명을 뽑아봤습니다. 역시 한동희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롯데에 필승조로 활약해주는 선수들 이름이 눈에 띄죠.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진짜 지금 현재 롯데 야수진에 한동희 선수 없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얘기 하자 그래놓고선 또 안 좋은 얘기 꺼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사실 롯데 드래프트 선수들 중에 누적 WAR 1위 기록한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롯데에서 KT로 이적해서 KT에서만 WAR 7.13을 기록한 배재성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배재성 선수가 여러분 9라운드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레이드나 여러 가지를 통해 타 팀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한동희 선수는 최상위 라운더잖아요. 1차 선수니까요. 이런 선수 타 팀으로 보냈다 터지면 팬들이 분노하실 만하죠. 뭐 하는 거냐, 이런 정말 포텐 있는 유망주 딴 팀으로 왜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냐. 근데 9라운드는 여러분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배재성 선수가 롯데를 떠나서 KT로 이적해서 저렇게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나요? 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평균 수치 한번 볼게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합계치를 이 각각 선수들이 뽑힌 드래프티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동희 선수는 2018 드래프티니까 18, 19, 20, 21 총 4시즌 지났죠. 그래서 누적 WAR 값 5.14를 그냥 단순하게 4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한동희 선수는 지금 현재 이 10명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 눈에 띄는 선수 바로 최준용 선수죠.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롯데자이언츠 투수진 그리고 야수진에서 저는 에이스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거 분명하겠죠. 많은 기대를 롯데 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롯데는 2010년부터 21년까지의 드래프트 결과에서 그냥 결과값만 보면, 여러분 이 결과값만 보면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분석한 이 수치들 안에는 최근 드래프트 결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한 3, 4년간 뽑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말 몰라요. 최준용 선수는 굉장히 일찍 터진 거죠, 사실. 저 어린 나이에 지금 리그에서 최정상급 불펜이 됐으니까요. 그럼 다른 선수들은 저 정도가 아니냐? 그럼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뭐 2년, 3년 지났을 때 뭐 2019 드래프티, 20 드래프티, 21 드래프티가 엄청난 성적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현 시점에서 지난 12년의 결과값만 봤을 때는 롯데가 전체 최하위 맞습니다. 다만 최근 1차 지명 결과가 좀 좋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선수들 향후에 약간의 좀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위 라운드에서 투수들은 좀 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롯데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김원중 선수도 그렇고 최준영 선수 포함해서 이런 선수들요. 근데 야수 같은 경우에는 한동희 선수 제외하면 이 12년 동안의 드래프트에서 주전급으로 건진 야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롯데 향후 과제가 야수진 육성이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앞서 2009년을 살펴봤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2000년대, 즉 우리가 살펴보는 기간 2010년부터 21년 말고 그 이전 10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롯데 드래프트를 살펴보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롯데는 이대호, 강민호, 전준우, 손아섭 등 향후 팀의 미래가 될 야수진을 꾸준히 잘 뽑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 롯데의 육성이 훌륭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어서 그런 거지 뭐 지금의 선수들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결과값으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대호, 강민호, 전준우, 손아섭은 리그에서도 정말 A급 자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육성 기간 2군에서 경험치를 쌓는다든지 혹은 1군에서 경험치를 먹는다든지 이런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이 선수들 드래프트로 뽑히고 나서 거의 한 3년에서 4년 안에 팀의 코어 야수진으로 각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리그에서 A급 자원으로 계속 위치해줬고요. 근데 그걸 2010년대랑 비교를 해보자면 한동희를 제외하면 아직은 그런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롯데자이언츠 드래프트 성과의 어떤 변화의 기점? 그런 걸 2018년 드래프트 선수들부터 좀 잡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롯데자이언츠의 2017년 이전 드래프트 선수들이 12명 남아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뽑은 선수들을 다 합치면 거의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2명만 남아있고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뭐 타팀으로 이적한다든지 방출됐다든지 은퇴했다든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12명은 롯데 팬분들이라면 이렇게 다 아시는 선수들이에요. 뭐 필승조 그리고 지금 야수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선수들. 반면에 2018년 이후 드래프티들은 하위 라운더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내년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드래프트는 5년 차가 되죠. 이 선수들 중에 상당수는 또 군복무 중이거나 혹은 미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롯데 팬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었던 드래프트가 2022년 드래프트죠. 저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의 롯데 드래프트와는 조금 다르게 야수진을 좀 많이 뽑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투수를 먼저 키워서 그러니까 투수력을 먼저 다져서 팀 전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야수는 그 이후에 천천히 성장시키는 이 빌드업이 어떻게 보자면 팀 전력과 순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리빌딩 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성단장님은 이제 우리 리빌딩 아니고 리툴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롯데는 일정 정도 성적을 내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리빌딩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작업 자체를 당장 내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성과는요. 결과는 한 3, 4년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종의 지향점 같은 걸 보시면 투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018년 드래프트 동기인 정성종, 김동우, 김도규 같은 선수들 왜 이 선수들이 중요하냐면 이 선수들이 나이도 20대 중후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1군에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다 군필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팀에 소속되어서 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꾸준히 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군 문제 해결하지 못한, 하지만 최상위 라운더로서 롯데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 이승원, 서준원, 홍민기, 김진욱, 이런 최상위 라운더들이 군 문제를 뭐 언젠가는 해결하겠죠.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를 다소 늦게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야수처럼 무조건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뭐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건 투수 쪽에서는 적용되지 않기도 하죠. 아무튼 이 선수들이 중요한 건 선발 투수로 얼마나 성장해 주느냐가 뭐 리빌딩 혹은 리툴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성공하느냐 마느냐, 저는 그걸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야수 파트 같은 경우 보자면 저는 한동희 선수는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시는 분들마다 뭐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동희 선수는 20살에 처음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1군에 올라와서 다른 선수들은 경험하기 힘든 많은 경험치를 소화했고,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저는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희 선수 실링을 이범호 선수 정도로 보거든요. 이범호 선수를 좀 뭐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예. 국가대표 3루수에 홈런을 300개를 넘게 친 선수니까요. 수비력도 이범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격수로 나왔다가 수비가 불안해서 3루로 옮겼다가 3루에서도 수비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국가대표 경기들 경험하고 나서 이봉호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장타력에 있어서는 뭐 훌륭한 선수였고요. 저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한동희 선수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한 15년 가까이는 롯데의 주축 타자로 계속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실링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어쨌든 지금 자리를 잡았으니까 일단 자취를 하고 나면 상위 라운더 야수들 있잖아요. 고승민 선수, 손성빈 선수, 나승엽 선수, 그리고 이번에 뽑은 조세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 거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롯데가 사정이 급하니까 이 성장 속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손성빈 선수 상무 간 이 선택은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포지션이 포수기 때문에 경기 경험이라는 걸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 상무 가서 포수로서 많은 경기, 롯데 자이언츠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겠죠. 상무이기 때문에. 2군 경기 그렇게 계속 뛰면서 경험치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롯데로 복귀해서 포수를 키워나가는 프로세스로서 성장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군대 가는 타이밍도 빨랐던 게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단장님이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뽑힌 이 드래프티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자면 코어 자원들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 선수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팀이라는 게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승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잡고, 왜냐면 지금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어 자원을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각자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으실 수 있지만, 코어 자원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도 높고 포텐도 좋고, 어쨌든 향후에 우리 팀의 코어 야수, 코어 투수로 성장해 줄 수 있는 선수들, 그 팜을 2018년 이후 드래프티로 잡은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할 때 코어가 되어줄 층을 잘 선택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팀이 바닥을 계속 기는 건 문제죠. 뭐 단장 자리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걸 기다리는 건 뭐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포스트 시즌 컨텐더 정도로 버텨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롯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작년에 손아섭 선수 NC로 이적할 때 팬분들이 보여주셨던 반응들, 그런 걸 보면 롯데도 참 앞에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비점
뭐 우려점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조금 조금 뭐 시간이나 혹은 인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자면 일단 코어 자원들 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성민 선수 상무 합격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고승민 선수도 지금 군복무 중이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팀당 맥시멈 3명까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와일드 카드까지도 포함해서 팀당 3명이에요. 2021 시즌 기록만 가지고 보면 한동희, 최준용은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크게 이 선수들이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멤버로 뽑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한 자리잖아요. 물론 이제 롯데 팬분들은 박세웅 선수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모르죠. 이게 이 국가대표 선발하는 게 기준이 약간 좀 이상할 때도 많긴 한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명단들 중에 우완 투수는 좀 있어요. 좌완이 좀 많이 없는 편이어서 박세웅 선수가 좌완이었다면 와일드카드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완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싶고 오히려 지금 외야수가 없거든요. 지금 만 23세 이하 외야수 중에 잘하는 선수 확 두각을 나타내는 주전급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박세웅 선수보다는 차라리 추재현 선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재현 선수가 리그 전체 외야수 중에서는 성적이 좀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연령을 거기서 끊으면 추재현 선수가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23세 이하로 딱 잡으면 추재현 선수가 외야수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차라리 추재현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차피 4명은 안 되니까 각 팀당 3명으로 딱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그냥 롯데 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복무 기간 그동안 많은 이닝 던졌으니까 약간 휴식기 리프레시하고 또 제대하고 나서 다시 와서 던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다행인 건 야수가 아니라 투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저우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자원들은 당분간은 국제대회에서 군복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군대를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처리해 버리는 게 팀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밑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즉 중간층 선수들이 자리를 좀 잡아줘야 돼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정성종, 김동우, 김도규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성장을 해줘야 하고, 야수 쪽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뭐 김민수 선수라든지 배성근 선수, 특히 마차도 선수 공백을 잘 채워줘야 되는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도 있네요. 롯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뭐 김재유, 배성근, 김민수 같이 지금 약간 주전 혹은 백업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이 확실하게 주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뭐 나름 괜찮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민호 선수 보내고 나서 포수진에서 있었던 그 현상을 외야수랑 유격수에서 동시에 겪으면 올해보다 더, 올해가 아니죠, 작년, 그러니까 2021 시즌보다 더 암울할 수도 있는, 롯데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상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악은 그거죠. 박세웅 선수 군대 공백, 군대 가요. 근데 항저우에서 메달을 못 땄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 군대 가야 되고 최준용 선수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한꺼번에 터지면 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2년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22 시즌은 롯데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분석은요, 뭐 예상하셨다시피 한화 이글스입니다. 성적 역순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